데일리안이 보도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2030 세대가 뽑은 가장 위험한 정치인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꼽혔습니다. 42%로 1위입니다. 이제 이 가장 위험한 정치인 이 표현을 보자마자 이 표현은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은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라고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또 이 반응을 보이면서 뭐 개의 비유를 했죠. 그래가지고 또 한동훈 대표는 그렇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국민들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거기서 데일리한 이 뉴스가 나왔어요. 난 2030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에 참 놀라워요. 2030들의 보는 눈이. 이재명 대표가 위험한 정치인이다라는 그 표현은 네. 그 책에 처음 나온 겁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인이다. 이재명.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그 책에서 쓴 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회자가 되고 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찌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정말 위험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건 제 개인적 판단이니까 소송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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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로요. 왜 위험하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일반인이라면 자기 친형에 대해서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논란 어쩌고저쩌고 벌어지는 것도 정말 이상하죠. 네. 그다음에 그 형수에 대해서 쏟아부었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에 들었던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보통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귀에 그런 욕이 닿는 걸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 데다가 이분은 변호사 하시면서 말이죠. 변호사 하면서 검사 사칭을 하셔갖고 유죄를 받으신 분이에요. 네.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실수라고 생각해봐요. 2번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 변호사로서 살아왔던 삶 자체도 어떻게 변호사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본인이 시장과 그 다음에 도지사를 하셨어요. 거기서 살아온 삶도 제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형에 대해서 뭐 강제로 그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그 논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성남시장 하면서 성남 FC 그런 논란도 있고 그 다음에 대장동 그 말 많은 대장동 그 다음에 기네스북에 올라갈 백현동 이런 것들을 시장을 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경기도지사가 된다 하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뭐 그 증언을 했던 백현동은 나는 뭐 외압에 의해서 했을 뿐이고 그 다음에 또 저 북한에다가 보내려고 했었잖아요. 네. 대북 송금 의혹. 내가 쌍방울 그룹과 연결돼서. 쌍방울 그룹과 그거 조폭 그룹 아닙니까? 거기하고 연결돼서 그게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정말로 무슨 짓이든지 하셨구나.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밀어냈잖아요. 왜냐하면 경쟁자였으니까. 그래서 박원순 씨를 데리고 북한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건 난 뭐야. 나도 독자적으로 가야겠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대선 경쟁 국면에서 그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뭔가 댓글 달아가지고 해경군 김씨 해경군 김씨 그 사건 때문에 문재인 진영에서 완전히 뿔이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싸움이 크게 붙으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당신 아들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보자. 맞아요. 왜냐하면 댓글의 내용이 아들 문제를 비난한 거였으니까 아들 문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선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둘 사람 사이에는 해소될 수 없는 앙금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게 있다고 했던 시절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본인이 이제 변호사로 살 때의 삶이 그랬고 시장과 도지사로 살 때의 삶이 그랬고 당대표가 된다면은요. 자기의 정적들을 나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학살이야 학살. 아니 그런데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공천 과정에 문제가 많았으면 선거를 폭망했어야죠. 압승을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게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정치인이다 이 말씀을 이어가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위험하다는 그 근거로 쭉 열거해 주신 것들을 사실은 그게 지금 오늘날 어제 오늘 갑자기 터진 것들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겪어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건 다 유권자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가 뽑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경기도 유권자들은 다 그러면 뭐 엉뚱한 데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니 그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선거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천의 계양을에 계신 유권자들은 네. 그럼 뭐 엉뚱한 사람을 뽑은 겁니까? 그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양쪽의 당이 거의 증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우리 보수에 있는 지지자들도 야 누가 되든 간에 나는 이재명은 못 뽑아. 이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세요. 그러니까 난 상대 쪽 당을 뽑을 수 없으므로 우리 쪽에 누가 나오든 나는 거의 표를 준다.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쪽은 유권자가 그런 수준입니까? 아 그럼요. 그거는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긍정 투표가 아니고요. 내가 누구를 찍어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가 되는 걸 꼴보기 싫어서 온다는 게 그게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뭐 어떤 시인은 복수는 나의 힘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기- 그 감정이 더 강한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정치인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어떤 정치인을 증오하는 마음이 사람을 더 강력하게 움직이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욕 엄청 먹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뭐 아마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저한테 댓글 엄청 공격하시는 아니 분들이 요즘 있을 것 같아요. 응원하는 댓글도 굉장히 많아지고. 아 그래요? 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만 하여튼 그럴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뭐 증오는 나의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기보다는 그 정치인을 반대하기 위해서 의사표시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치인은 중간지대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의해서 네, 김 의원님. 이기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실은 이제 경기도에 있는 유권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야 이재명이 일은 잘해. 행정은 잘하잖아. 그래 내 표를 줬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성남시에도 그렇고 경기도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생각하시는 유권자가 많아지면 아마 뭐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때도 그런 유권자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허위라는 그 주장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성남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성남시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부채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주장이었는데 사실 네. 사실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게 음.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그 시민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완전히 망한 도시를 살려냈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고 쇼였습니까 그러면? 저는 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객관적 자료를 보면 성남시가 모라토리움 상태가 아닙니다. 부자 자치단체이잖아요. 그리고 성남시가. 또 하나는요. 거기서 판교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판교에서 엄청난 돈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100조 이상의 돈 거기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아마 200조쯤 될 거예요.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그 세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근데 판교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그거요. 손학규 지사가 만든 겁니다. 손학규 지사가 만들어 놨는데 거기 자기가 수혜를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 운이 좋으신 분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가서 대장동 같은 거 그렇게 특혜를 줘서 특정 사람들한테 만들어 주고 나서 칭송받으면 그게 정상인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백현동 만들어서 백현동 같은데 이렇게 아파트 지어주고 사람들 거기 입주하게 한 다음에 그걸 성과라고 얘기하면 그게 성과입니까? 저는 상당 부분 그 우리 이재명 시장과 도지사의 행정 업무에 대한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이 칭송이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는 뭐든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비슷한 정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을 해내는 어떤 그런 추진력 같은 건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계곡 같은 데서 그 음식점 같은 거 다 없앴잖아요. 네.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남양주 시장에 있던 조광한 씨가 한 거예요. 맞아요. 원래. 네. 근데 그거를 시장이 내가 한 거. 내가 한 거로 그러니까 남양주 시장이 아니 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했는데 네. 그랬더니 그 남양주 시장하고 충돌이 벌어져서 결국은 그 공격을 계속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이 한 거 뺏어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뭐 하는 것도 만약에 그게 능력이라면 능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신천지 사건 났을 때 그때 그 우리 그 뭐야 어떻게 좀 하죠 전염병 그 네네네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 네. 안 나시죠 갑자기. 네. 우리 얘기하다 요즘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코로나. 아 이거.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가 저희가 뭐, 나이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다른 쪽에 워낙 몰입하다 보면 네, 이렇게 빠꾸로 하기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네. 아침에도 막 얘기하다가 박지원 선배님, 박지원 의원 생각이 안 나 이름이 그래서 약간 당황했는데 네.
그것처럼 코로나 때 신천지 막 쳐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 화끈해.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쇼잉이죠. 보여주는 거고 뭐 실제로 어떤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지 예를 들면 북한에 이렇게 대북 송금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뭐 그런 식의 노력들을 한 것들이 과연 그게 추진력이 있다고 얘기될 수 있는 건지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지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한 건가 혹은 도를 위해서 한 건가 그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제 오늘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쪽의 그 어떤 유튜브에 나가서 한 발언이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를 완전히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는 발언이 하나 맞아요.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일부 세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일부 사람들이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이재명 대표가 유력 인사를 만났는데 국민의힘이나 또는 뭐 어떤 시민단체 유력 인사가 아니라 민주당 쪽에 있는 유력 인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한테 당신 사법 절차가 곧 당할 터이니 대표직에서 사퇴하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겠죠. 사법 절차라는 건 뭐냐면 구속된다 이런 뜻입니다.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도 통과하고 영장이 발부돼서 당신 교도소로 들어갈 거야.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나중에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2023년에. 이제 그때 그 당의 일부 세력과 검찰이 짜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거 폭탄 발언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래서 그걸 암거래 세력이다. 당내 의원들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 세력이다. 이런 말을 했고 그 이재명 대표가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 자기가 7명을 속아냈다. 이런 말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 체포동의안 가결파든 자기가 손 안 대도 당원들이 알아서 속아내더라.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귀로 이 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뭐 본색을 드러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숨겼던 거를 다시 이제 드러난 거죠. 참 정말 어떻게 보면요. 예. 그때 당시 기억나시겠지만 사실 민주당 내에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거 당 대표 좀 물러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비명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당이라는 것은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요. 그럼 비주류에서는 그 문제 있으면 그거 책임지셔야죠라고 네. 얘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나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 누리지 않겠어라고 본인 입으로 국민 앞에 말한 적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해놓고서 그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네. 너무 당황했겠죠. 31표가 이탈을 했으니까 당황을 했겠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가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그 사람은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유창훈 판사가 이게 뭐 위증교사는 사실이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괜찮다라고 해서 돌아왔으니까 네. 돌아왔는데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이 너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네가 상대편의 검찰하고 짜고서 나를 죽인 거야라고 당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 비명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 방송 나가면서 민주당 패널들 얘기 들어보면 민주당 패널들이 그냥 너무 황당해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통합한다면서 만난 사람들이 그렇죠. 5명이 넘잖아요. 김경수, 김부겸, 뭐 저 임종석 또 누굽니까? 김동연 누구요? 박용진. 박용진도 만났어. 네, 박용진도 만났어요. 박용진도. 예, 그 학살의 최대 피해자 중에 그렇죠. 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놓고서 네. 우리 통합해요. 뭐 네. 우리는 뭐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래놓고서 네. 뒤에서 저 새끼들이 말이야 그 격렬하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런 거지. 저 새끼들이 짜고서 검찰하고 짜고서 그리고 저 누구라고 그랬죠. 정청래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런 부역자들하고 우리가 통합하는 게 말이 되느냐. 맞아. 정청래 또 그런 얘기를 이런 했더라고요. 얘기를 했어요. 수석 최고위원 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 네.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기에 거예요. 맞장구를 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통합하자, 뭐 화해하자라는 것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였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표리부동한 이중성이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앞과 뒤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앞가지가 너무나 달라서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 회자됐던 얘기 있잖아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 내가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모든 게 그걸로 해소가 돼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보통 사람이 한 두어 달 시간이 좀 차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아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예 지금 비명계 사람들을 쭉 릴레이 하듯이 만나오고 있던 바로 거기서 만나고 마신 차에 그 차 기운이 입에서 가시기도 전에 그렇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결파를 내가 다 출연하려고 해서 나 7명 출연했는데 내가 가만 놔둬도 우리 당원들이 알아서 다 출연해가지고 지난번 총선 이렇게 치러내더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이분이 참 특이한 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김 의원님께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뭐냐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마치 대통령이라 된 듯이 뭐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정치 보복을 꼭 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해요. 그 한동훈 대표가 책에서 쓴 바람에 이게 일상화됐지만 그 비상계엄이 아니라 일상계엄이 현실화될 것이다. 아마 저분은 그 얘기 있잖아요. 아니 그 만약에 이번 비상계엄이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런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야 봐 내가 법에 있으니까 내가 계엄하는데 뭐가 어떻다는 거냐. 법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할지 모르는데 아마 일상계엄 될 겁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분은 말이죠. 약간 그게 매블쇼라는 데 나와서 이제 한 얘기잖아요. 네. 그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김어준과 매블쇼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 나와서 좀 업되신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자기 본 마음이 팍 튀어나온 거야. 근데 또 김어준 쇼에서 나와서는 또 자기 본 마음이 없던 사실이 탁 튀어나왔어요. 뭔지 아세요? 뭡니까? 비상계엄 날에 내가 국회 숲에 숨어 있었어. 그때 그거 있잖아. 숲에 숨어 있다가 148명인가 9명이 될 때 그때 내가 딱 갔다고 하면서 하하 웃는데 저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야 그때 저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군이 언제 깨고 들어올지 몰랐고 부들부들 떨면서 빨리 이거 사람들 모아서 통과시켜야 된다. 해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러고 있을 때 이분은 숲에서 자기 숨어 있으면서 나중에 148명인가 9명 12시 55분에 들어오셨거든요. 제가 그때 현장에서 시계를 봤어요. 그때 들어왔어요. 그때는 이미 180명 90명 됐을 때예요. 거의 다 됐을 때죠. 근데 들어와서 투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무슨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김어준 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매불 쇼에 나와서도 그렇고 김어준 쇼에 나와서도 그렇고 이분이 약간 이런 데 나와서 업되면 저런 식으로 부지불식간에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또 지금 이제 오늘 석간을 보니까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며칠 동안 빚어냈던 이 막말 설화를 쭉 묶어놨던데 또 엊그제는 이른바 K-엔비디아가 만들어지면은 그걸 공유해야 된다 하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AI 문맹 수준의 식견이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고 또 이 장애 집회에 가서는 내란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바닷속 어딘가쯤 나는 꽃게밥이 됐을 것이다. 그 자기가 나중에 보복하면 꽃게밥을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말이죠. 이 엔비디아 얘기도 3프로 TV라는 데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써주지 않고 그런 데 나와서 즉석으로 하다 보면 자기 말이 확 그렇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토론하는 데서 나는 친형 입원시킨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저분은 상당히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TV 토론에 가서 하나하나 따지면 저분이 굉장히 실수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런데 김 의원님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설화다 좀 비판적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뭐 그 분명히 나를 화제의 중심에 계속 삼아다오. 근데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저처럼 혹은 김 앵커님은 저보다 훨씬 널리 알려져. 아닙니다. 제가 훨씬 유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 얘기하듯이 야 기사는 말이야 나를 칭찬해 주는 기사든 비판해 주는 기사든 내 사망 기사만 아니면 나가는 게 좋아. 내 부흥 기사만 아니면 나가는 게 좋아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재명, 한동훈 이쯤 되면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뭐 그게 누구에게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지가 그때부터 중요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대학생들이 2030이 뽑은 가장 위험한 정치인 42%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태도들, 더구나 표리부동한 태도들, 조금 전까지는 통합하자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옛날에 쟤들이 말이지 뭐 이러면서 나오는 이런 태도라든가, 그리고 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뭐 엔비디아 사례 같은 얘기라든가, 혹은 자기가 숲속에 숨어 있었다고 자백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코 이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유튜브에 가서 했다는 말 중에 지금도 참 납득하기 힘든 말을,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놀라기도 했던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 가결파를 추려내기 위해서, 색출해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 녹색병원에 그때 있었던 그 임시거든요.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내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려면 거꾸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결 호소문을 보내면 그걸 참작한 판사가 나를 기각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 부결 호소문을 보내면 이걸 괘씸하게 여긴 판사가, 괘씸하단 말은 제가 집어넣은 말입니다만, 아무튼 그거를 뭐 이런 호소문을 다 보내라고 생각하는 판사가 그거를 오히려 영장을 발부해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결 호소문을 보냈다. 왜 그랬느냐? 바로 가결파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그랬다. 제가 말은 옮기기는 했는데요. 저는 제 상식적인 머리로는 잘 납득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예. 어제 다른 방송에 나갔더니 예. 그 박성태 그 패널이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사람이 네.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네가 나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어떤 행동을 했다, 뭐 예.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면 갖고 노는 거죠. 내가 우리 당 의원들이 옛날에 왕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 짐이 이제 곧 제자에게 왕위를 해야겠, 이게 양위를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정승들은 갑자기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제.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몇몇 사람이 예 폐하 지금 시기로 볼 때 그럴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거 줄 잘못 서면은요 멸문지화 당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실제로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로 그런 줄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요거 다 떠보고서 그다음에 이 아닌 세력들을 다 추출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했다라는 식의 얘기인데, 야 그걸 어떻게 그걸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냐고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오늘의 하이라이트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 유력 인사를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했거든요. 그 유력 인사가 누굽니까? 아이고 그때 보도 다 됐어요. 제 입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뭐 그 당내에 있었던 분들이 네. 그 보도도 조금 됐어요, 일부. 네. 이니셜만 말씀해 보세요. 아니 뭐 있어, PC 뭐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때 분들이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기자들 만나서도 그런 얘기들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사퇴를 하라라는 말을 했던 사람. 아니 그게 제가 보기엔 한두 사람이 아닌 걸로 알아요. 근데 유력 인사를 한 사람 만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거든요.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얘기하는 방금 PC라고 아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를 얘기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PC방 가서 들었다는 뜻은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듣지 않은 거를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보세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네.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에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열심히 비판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비상계엄 이후에는 제가 뭐 좌빨이래요. 저보고도. 네. 정치인이 가다 보면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네. 또 해가 뜨기도 하고.
다 아시잖아요, 사실은. 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이 해제된 이튿날 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 뭐 또는 지인 그러니까 이제 스스럼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내가 압박을 받았는데 양심선언을 하라더라. 양심선언을 안 하면 너를 내란죄로 엮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회유라고 봐야 됩니까? 협박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자기 지인한테 했다는 그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아니, 야,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저는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되게 양심 선언이라는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양심 선언이잖아요. 근데 이 맥락에서의 양심 선언은 무조건 윤 대통령한테 들었다고 해. 뭐 그런 뜻의 양심 선언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이제 본인이 얘기해야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박 전 사령관이 자기 친구한테 네. 보니까 대단히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네. 자기 야 난 가진 것도 없어. 그리고 뭐 군인 평생 했으니까 어려우면 도와줘. 뭐 이런 얘기도 뒤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양심 선언 하란다. 아니면은 뭐 내란죄로 엮인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네. 그 상황에 이분이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많았을까는 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첫째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밝혀져야 될 거예요.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곽종근이 만난 사람이 몇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네. 그 뭐 전화로 한 건지 뭘 한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가령 지금 그러니까 양심 선언을 해라. 아니면 넌 뇌란죄야. 중요 임무 종사자야. 막 가령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그때 곽종근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다 이름 알잖아요. 뭐 부승찬, 김병주 또 뭐 박범계. 제가 보기에는 그 민주당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네. 뭐 우리 당 사람들이 그거 얘기하기는 만나지도 않았거니와. 네, 네. 근데 혹시 뭐 하나의 가능성은 또 많은 뭐 선배 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퇴역 장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 상황으로 봐서는 아마 법률에도 좀 정통하고, 네. 그죠? 그다음에 그 이 사람을 몰아붙일 필요가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특정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면 아마 민주당 분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 무렵에 이 사람하고 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든 별도의 공간에서든 김병주 의원하고 뭐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때 이미 보도가 다 된 사람일 가능성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인물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하는 어렵고 그리고 네. 이게 양심 선언을 하란다가 네. 이게 거짓말을 하라. 뭐 우리가 양심 선언이라는 건 사실은 진실을 폭로해라라는 얘기잖아요. 네. 원래는. 예. 야, 너 숨기지 말고 있는 대로 얘기해. 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검찰도 뭐 야, 너 그거 진실을 얘기해. 양심 선언해라. 안 그러면 너 나중에 크게 묶여.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는 맥락상으로는 거짓말을 좀 해라 그런 뜻 같았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그것이 아닌 아닐 걸로 수도 볼 수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섣불리 한쪽으로 몰아가는 거는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본인이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 목소리가 어떤 사람이 당신한테 양심 선언을 하라고 했고 아니면 내란죄로 엮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고 그걸 내란죄로 엮이고 말고 해.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야 지금 너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너 죽어. 주요 종사자가 되면 너 5년 이상의 뭐 완전히 네 인생 망가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 법적 근거가 법적 지식이 좀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밑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